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정말 기가 막히는 숫자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175억 원. 일반적인 직장인이 한 푼도 안 쓰고 평생을 모아도 결코 닿을 수 없는 이 거대한 금액이 누군가의 신고 재산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175억 원의 주인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대한민국 법상 무주택자였습니다. 강남 한복판, 전세가만 20억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에 살면서도 서류상으로는 집이 없는 사람. 그리고 그 무주택자라는 신분을 10분 활용해 경쟁률 81대 1을 뚫고 37억 원짜리 강남 아파트 청약에 당첨됩니다. 앉은 자리에서 시세 차익만 최소 40억 원을 거머쥐게 된 이 드라마틱한 스토리. 이건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선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실제 이야기예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콘텐츠의 모든 경제를 마스터하는 인사이트 경제학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과 정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해훈 후보자의 로또 청약 논란. 단순히 운이 좋았네 혹은 정치인이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넘기기엔 그 속에 숨겨진 디테일이 너무나도 정교합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20억 전세를 살면서 무주택 자격을 유지했는지, 그리고 왜 이 사건이 평범한 서민들에게 그토록 깊은 박탈감을 주는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모든 의혹과 메커니즘을 현미경 보듯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보이지 않는 계급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확실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먼저 사건이 일어난 현장으로 가봅시다. 서울 서초구, 대한민국 부동산의 심장부라고 불리는 곳이죠. 작년 7월, 이곳의 한 신축 아파트 청약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용 면적 137제곱미터, 흔히 말하는 대형 평수였어요. 분양가는 무려 36억 7천만 원. 사실 분양가만 봐도 입이 떡 벌어집니다. 웬만한 서울 아파트 세 채를 살 수 있는 돈이 분양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로또라고 불렀습니다. 왜일까요? 당시 이 아파트의 경쟁률은 무려 81대 1을 기록했습니다. 수십억 원의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치열한 바늘구멍을 뚫고 당첨된 행운의 주인공 중 한 명이 바로 이해훈 후보자의 배우자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37억 원짜리 아파트를 청약으로 받는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이해훈 후보자 부부가 당시 무주택자였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청약제도에서 무주택 기간은 당첨 확률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가점 요인입니다. 이해훈 후보자는 무려 2005년부터 18년 동안 집을 단 한 채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18년의 무주택 가점. 이건 청약시장에서 핵폭탄급 무기를 들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첨 직후 이해훈 후보자는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의 3%를 증여받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관 후보자 재산 신고 때는 이 아파트의 가치를 분양가 수준인 37억 원으로 적어냈죠. 하지만 실제 시장의 목소리는 전혀 다릅니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의 말을 빌리면 현재 이 아파트의 호가는 이미 80억에서 90억 원대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신축 프리미엄에 대형 평수라는 희소성까지 더해져서 당첨되자마자 사실상 40억에서 50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이 예약된 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18년 동안 집을 사지 않고 버틴 결과가 50억 원의 수익으로 돌아온 겁니다. 누군가는 전세 사기에 피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영끌해서 산 집값이 떨어질까봐 밤잠을 설치는 동안 175억 자산가는 무주택자라는 완벽한 방패를 들고 이 거대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18년 동안 집이 없었다면 그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집 없는 서민의 고충을 이분들도 똑같이 겪었을까요?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은 더 복잡해질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무주택자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의 실질적 의미 사이에 그 거대한 간극을 파헤쳐 볼 시간이에요. 보통 우리가 무주택자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매달 꼬박꼬박 청약 저축을 넣으면서 치솟는 집값에 한숨 쉬고 전세 대출 이자 허덕이는 평범한 서민의 모습을 떠올리실 거예요. 하지만 대한민국 상위 0.1%의 세계에서 무주택자라는 타이틀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이건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아주 고도로 설계된 전략적 선택이자 강력한 재테크 도구거든요. 이혜훈 후보자의 사례를 보시죠. 이분은 무려 18년 동안 집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18년 동안 어디에 사셨느냐? 바로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최고급 아파트였습니다. 당시 전세가만 무려 20억 원이 넘는 곳이었죠. 여러분, 전세 20억입니다. 웬만한 서울 외곽에 아파트 서너 채를 통째로 살 수 있는 현금이 전세 보증금으로 묶여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도대체 왜 175억이나 있는 자산가가 그 돈으로 집을 사지 않고 전세를 살았을까?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청약제도의 맹점인 소유와 거주의 분리입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무주택자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등기부등본상에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느냐 없느냐만 따진다는 거죠. 내가 가진 현금이 100억이든 1000억이든 혹은 내가 매달 월세로 수천만 원을 내는 초호화 펜트하우스에 살든 상관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주택지분만 없으면 국가가 공인하는 무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이혜훈 후보자는 이 법의 테두리를 정확하게 활용했습니다. 집을 사는 순간 청약 가점은 0점으로 수렴하고 1주택자라는 규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20억 원이라는 거금을 전세로 돌리면 세금은 아끼면서 동시에 무주택 기간이라는 청약 시장에 가장 강력한 훈장을 매년 차곡차곡 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어요. 그래도 전세는 결국 남의 집인데 서러운 건 마찬가지 아니냐라고요. 하지만 이건 2억, 3억 전세 사는 서민들의 이야기지 20억 전세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강남의 20억 전세권은 사실상 주택 소유와 다름없는 주거의 질을 보장합니다. 명문학군, 완벽한 커뮤니티 시설,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그대로 누리면서 주택 소유에 따른 각종 세금에서는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에게 주택 소유는 때로 정치적 공격의 빌미가 되기도 하잖아요. 다주택자 규제니 징벌적 과세니 하는 파도를 전세라는 방패 하나로 아주 우아하게 피해간 겁니다. 실제로 이혜훈 후보자 부부가 18년 동안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며 얻은 가점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으로 구성됩니다. 만점은 84점이죠. 15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하면 이 중 32점을 그냥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까지 꽉 채웠다면 부양가족 수에 따라 사실상 강남권 로또 단지의 당첨권에 근접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3040 세대가 아이들 키우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50에서 60점대를 넘기 힘든 구조인데 100개 75억 자산가는 18년이라는 시간을 자본력으로 버텨내며 최고점을 선점한 거예요. 이걸 보고 어떤 분들은 법적으로 문제없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합법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이 불쾌한 감정의 정체는 바로 공정의 훼손입니다. 청약제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집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복지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자산가가 그 제도의 1순위 수혜자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20억 전세를 사는 여유를 부렸다는 사실이 대중을 분노케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해훈 후보자가 단순히 집만 없는 부자였을까요? 아니요. 그의 재산 목록을 뜯어보면 더 놀라운 사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집은 없지만 땅과 상가는 넘쳐났거든요. 부동산으로 돈을 벌 줄 아는 분이 왜 유독 주택만은 피했는지 그 치밀한 포트폴리오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8년 동안 집을 안 샀으면 그 175억이라는 거금은 도대체 어디에 박혀 있었던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드실 거예요. 보통 재테크 좀 한다는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만 쥐고 있는 건 돈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다는 걸요. 부동산 전문가로 정평이 난 이해훈 후보자가 그걸 몰랐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의 재산 신고 내역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아주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한 주택 외 부동산 포트폴리오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흔히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아파트를 제일 먼저 떠올리지만 고수들의 세계는 다릅니다. 부동산에는 크게 주택, 상업용 부동산, 그리고 토지가 있어요. 대한민국 청약법과 세법이 가장 가혹하게 옥죄는 곳은 오직 주택입니다. 다주택자에게는 징벌적 과세를 물리고 청약 자격을 박탈하죠. 하지만 상가나 땅은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아무리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수십 채의 상가를 가지고 임대료를 받아도 법적으로 당신은 여전히 무주택자입니다. 이해훈 후보자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대중들은 종종 집 한 채 없다는 말에 속아 그 사람이 검소하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해훈 후보자의 재산 내역을 보면 그건 아주 거대한 오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의 재산 175억 원의 구성을 보면 수십억 원대의 토지와 상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서울 주요 지역에 위치한 땅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우상향하지만 내가 그 위에 살지 않으니 거주용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매달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도 청약시장에서는 나를 가난한 무주택자로 유지시켜주는 마법의 아이템인 거죠. 이게 바로 진짜 부자들의 전략입니다. 세금 폭탄이 쏟아지는 아파트는 전세로 살면서 주거의 질을 챙기고 실제 자산 증식은 세금 부담이 덜하고 규제가 느슨한 비주택 부동산으로 집중하는 것. 18년 동안 집을 사지 않은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파트를 사는 순간 포기해야 할 청약 가점과 세제 혜택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해지는 지점입니다. 실제로 이해훈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목록 중에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토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후보자가 10년 전에 20억을 들여 반포에 아파트를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쯤 50에서 60억이 되어 있겠죠. 하지만 그 대가로 매년 수천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을 거고 작년에 있었던 37억 로또 청약은 꿈도 못 꿨을 겁니다. 이미 1주택자니까요. 반면 그 20억을 땅과 상가에 묻어두고 자신은 전세로 살았다면 땅값 상승분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종부세 부담은 낮추고 결정적으로 18년 무주택 가점을 꽉 채워 반포 신축 당첨이라는 90억짜리 잭팟을 터뜨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재테크가 아니라 국가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합법적 카지노에서 필승법을 찾아낸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땅이 수십억 원어치 있어도 무주택자인 게 말이 되나요? 네,
대한민국 법으로는 그렇습니다. 청약제도에서 말하는 주택은 공부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만을 의미합니다. 그럼 175억 자산 가면 청약에서 감점 같은 건 없나요? 놀랍게도 없습니다. 공공분양은 자산 제한이 엄격하지만 민간 분양은 자산이 얼마든 예금에 100억이 있든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만 따집니다. 돈 많은 사람일수록 무주택으로 버티기 쉬운 시스템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더 뼈아픈 진실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이해훈 후보자가 18년 동안 무주택자로 살며 이 모든 혜택을 누리는 동안 그가 대중 앞에서 어떤 말을 해왔는지 아십니까? 제어도 여러분과 같은 실직자이고 무주택자입니다. 20억 전세에 살고 175억 자산가가 던진 이 한마디는 지금도 월세방에서 청약 통장 하나 붙들고 희망 고문을 당하는 수많은 서민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사실 국민들이 진짜 분노하는 지점은 단순히 돈이 많다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자산을 뒤로 숨긴 채 대중 앞에서는 마치 자신도 고통받는 서민 중 한 명인 것처럼 말해왔던 그 언행불일치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에게 서민적 이미지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부동산 문제에 예민한 나라에서는 나도 집 없는 서름을 안다 는 한마디가 수만 표를 움직이기도 하죠. 이해훈 후보자가 과거 선거 국면에서 보여준 태도가 바로 그랬습니다. 법적인 무주택 신분을 정치적 서민 정체성으로 치환해버린 겁니다. 2020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그는 제가 무주택자입니다. 저는 지금 실직자라. 공직자도 아니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오해를 받지 않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이 발언은 꽤 큰 화제가 됐습니다. 집값 폭등에 절망하던 서울 시민들은 그가 우리와 똑같이 전세 살며 고생해봤으니 우리 마음을 알겠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어땠나요? 그가 말한 무주택은 반포의 20억 전세 아파트였고 그가 말한 실직자의 통장에는 100억대의 자산이 잠자고 있었습니다. 재연해보자면 이런 식이죠. 한 시민이 와, 이해훈 의원님도 집이 없으시대? 진짜 청렴하신가 보다 라고 말하면 그 속마음은 전세 20억이라 세금 걱정 없고 18년 동안 무주택 가점 쌓고 있으니 조금만 더 버티면 40억 벌 로또 청약 당첨될 텐데 이걸 서민이라고 불러주니 땡큐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중이 느끼는 배신감의 정체입니다. 진짜 집이 없어서 서러운 사람들의 언어를 175억 자산가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도둑질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거죠.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당시 스스로를 실직자라고 표현했던 부분이에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실직자는 당장 생활비를 걱정하고 건강보험료를 걱정하는 처지입니다. 하지만 이해훈 후보자의 재산 신고액 175억 원 중 상당 부분은 예금과 상가 지분 등이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과 임대 수익만 해도 웬만한 대기업 임원 연봉을 훌쩍 상회했을 거예요. 결국 그가 사용한 무주택자와 실직자라는 단어는 법적 사실일지는 몰라도 대중에게 전달되는 뉘앙스 면에서는 명백한 기만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사례를 통해 학습해야 합니다. 앞으로 공직 후보자가 나도 서민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무주택의 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집이 없는지가 아니라 어디에 얼마짜리 전세나 월세를 사는지 봐야 합니다. 또 주택 외 자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없지만 상가나 토지가 넘쳐난다면 그건 절세와 청약을 노린 포트폴리오일 뿐입니다. 2020년에도 했던 말인데 왜 이제야 난리냐고 묻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때는 말뿐이었지만 지금은 그 말을 통해 유지했던 무주택 자격으로 실제로 40억 차익 로또를 거머쥐었기 때문입니다.
즉, 가설이 현실이 되었고 그 결과물이 너무나도 거대하기 때문이죠. 자, 제도의 허점은 명확해 보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청약제도가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청약제도의 핵심인 가점제는 겉으로 보기엔 아주 공정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맹점이 발생합니다. 바로 경제적 능력에 대한 필터가 민영주택 청약에는 사실상 없다는 점이에요. 강남의 소위 로또 단지들은 대부분 민간 건설사가 짓는 민영주택이죠. 여기서는 내가 통장에 100억이 있든 아무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무주택 기간이라는 서류상의 숫자만 봅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지만 강남 같은 핵심 입지에 이게 걸리면 주변 시세보다 수십억 저렴한 로또가 탄생합니다. 문제는 이 37억이라는 돈입니다. 여러분, 당첨됐다고 칩시다. 37억 있으신가요? 웬만한 중산층도 대출 없이는 꿈도 못 꿀 금액입니다. 그런데 강남은 규제 지역이라 대출도 잘 안 나와요. 결국 이 로또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현금 37억을 즉시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집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해훈 후보자 같은 케이스가 정확히 이 교집합에 들어맞는 거죠. 실제 사례를 비교해보면 더 가관입니다. 40대 가장인 진짜 서민 A씨는 15년 동안 빌라 전세 살며 청약을 넣었지만 현금이 3억뿐이라 강남 청약은 꿈도 못 꿉니다. 반면 100억대 자산가 B씨는 강남 20억 전세 거주하며 18년 무주택을 유지했고 이번에 당첨되어 현금 37억을 바로 이체합니다. 국가의 시스템은 B씨에게 40억의 상을 주며 아파트를 넘겨줍니다. A씨는 그저 들러리가 될 뿐이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 청약시장의 잔혹동화입니다. 민영주택 청약에도 자산 기준을 넣으면 안 되냐는 논의가 수없이 있었지만 사유재산 침해 논란 때문에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강남 고가 전세 거주자 중 상당수가 이런 전략적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 법과 도덕의 충돌을 다루어 봅시다. 이해훈 후보자 측은 우리는 국가가 정한 청약 규정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당첨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법적 정당성이 사회적 정당성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고위공직자라면 공동체의 상식과 정의에 부합해야 합니다. 국민의 삶을 설계하는 사람이 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불렸다면 그가 내놓는 정책을 누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공직자도 돈 벌 권리가 있지만 정보의 비대칭성과 영향력을 따져봐야 합니다. 제도의 설계자 위치에 있던 사람이 그 허점을 이용해 잭팟을 터뜨린 것이 과연 공정한 경쟁이었을까요? 과거 해외 사례를 보면 북유럽 정치인들은 공금을 조금만 잘못 써도 사퇴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순간 공직자의 생명은 끝났다고 믿기 때문이죠. 반면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이 매뉴얼이 되었습니다. 이해훈 후보자가 당첨되지 않았다면 그 기회는 정말로 집이 간절했던 어느 평범한 가장에게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장관 자격이 없다고 하는 건 역차별 아니냐는 질문도 있겠지만 재산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이 공직자로서의 가치와 충돌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를 이용해 175억 자산가가 부를 늘린 것은 그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통과되어 임명될 수는 있겠지만 그가 내놓는 모든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냉소 대상이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법대로 했냐만 묻지 말고 기회의 탈취인지 언행일치가 되는지 책임감이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175억 자산가 이해훈 후보자가 어떻게 18년간 무주택자로 살며 20억 전세 생활을 했고 끝내 40억 로또 청약에 당첨되었는지
그 전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전략적 무주택으로 청약 가점을 극대화했고, 둘째, 자산 제한이 없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했으며, 셋째, 서민을 자처하던 과거 발언으로 국민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겼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75억 자산가가 무주택자로 불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이 만든 기회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분노에서 멈추지 마세요. 부동산 시장의 룰을 공부해서 우리의 권리를 지켜야 하고 공직자의 재산 공개 내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자신들만의 리그를 만듭니다. 청약제도에 실질적인 자산 기준을 도입하도록 사회적 논의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내 집 마련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 자존심이 상처 입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건 여러분의 관심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번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경제학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